RE100,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쓰자는 국제적인 캠페인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앞둔 2014년 캠페인을 기획하고 현재 주도하고 있는 피어스 대표는 지난 10월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애초 목표보다 10%가량 낮춘 것은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방향은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바라는 것과도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The government pulled back the target, and what's your concern about that? The decision to pull back the target, as you say, from 30% to just over 20% is a mistake.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원전은 RE100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Don't specify a particular position to government on you should or should not use nuclear, but it's not part of the RE100 commitments.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싶어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어스 대표는 한국의 RE100 회원사는 삼성, SK 등 28개, 한국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회사까지 더하면 70개가 넘지만 전체 사용 전력의 단 2%만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gress towards renewables is not at the pace that's needed for the energy transition that's needed in the world, and so we look for it to show leadership.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이미 달성했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RE100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계의 허무맹랑한 그런 논리, 원전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논리점들을 중심으로 같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RE100에 대해서 CF100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RE100은 원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00%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쓰겠다는 무탄소 연합 CF100이 대표적입니다. 둘 중에 우리 정부는 CF100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무탄소 연합은 유엔과 구글이 주도하는 24/7 CFE, 통칭 CF100과 비슷합니다. 목표는 화석연료 없이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CF100은 앞서 출범한 RE100과 흔히 비교됩니다. 둘 다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크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청정에너지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느냐 여부입니다. And nuclear is outside of that, but it's not part of the RE100 commitments that those companies are making. What we are looking to do i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newables. 반면 CF100은 원전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강국이고 그런 면에서 CF100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정부가 무탄소 연합을 추진한 이유죠. 그러나 CF100은 청정 에너지를 연중 24시간 끊김이 없이 공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아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어려운 목표입니다. 참여 기업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전력망에서 화석연료를 사실상 제거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RE100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확보도 쉽지 않은 우리 기업들에겐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RE100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투자자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기업을 평가하고 제품을 사거나 투자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CF100은 어떨까요? 그래서 CF100으로 원전을 포함해서 화석연료를 제외하는 그런 무탄소 에너지 100%로 가는 CF100을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실제로는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RE100을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세계적인 언론 이런 데서 좀 비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그 이유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CF100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논리와 논거를 제공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죠. 특히 이제 장순웅 교수는 카이스트 부총장을 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한남대 총장 뭐 이런 여러 군데 이제 거쳤던 분이죠. 원래 서울대에서 핵공학을 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와서 카이스트에서 부총장까지 일을 수행하면서 원자력의 어떤 부분에서는 산 증인처럼 돼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계를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자로서 유명하죠. 특히 이제 에너지 경제 신문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때가 2022년 2월 20일이니까 대선 전이죠. 여기서 자원 없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원전을 배척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으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서 여기에서 지금 멈춰야 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목적도 탄소 저감이니까 CF100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100%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즉 원자력이 왜 빠졌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원자력이 빠진 이유는 간단하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 장순웅 카이스트 명예교수로 지금 돼 있으신데 이분은 저랑 인연이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할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크게 했죠. 왜냐하면 최신 기술 기준을 포함한 R7이라는 경납용기 안전 요건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당시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은철 당시 위원장께서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안위 회의에 저희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진술인처럼 이제 어떤 질문이 오면 답변하는 그런 형태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월성 1호기는 R7이라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던 굉장히 원시적인 R7, C7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었는데 실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월성 2, 3, 4호기부터는 후속기인 월성 2, 3, 4호기부터는 R7 요건을 강화한 경납용기 안전 요건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1호기가 수명 연장을 할 시점이면 그런 R7 요건을 최신 기술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고 거기를 자문하는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제가 없다 하는 보고서를 검토 보고서를 위원회에 넘겼는데 그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 문제를 달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중수로 설계를 경험한 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토를 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초등학교 뭐 같이 다녔다고 그러는 인연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부터 들어와서 과학기술계의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좌지우지한다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기관장이나 이런 거 추천을 할 때는 이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사였어요. 그런 분이 전문위원장으로 앉아가지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써가지고 위원회에 넘긴 겁니다. 그럼 위원회는 이제 검토를 할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웬만하면 통과를 하는데 이제 최신 안전 기술 기준도 제대로 적용 안 하고 부실하게
심사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받고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사실 좀 난감했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제대로 된 최신 안전기술 기준도 제대로 적용 안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는 그걸 3자 입장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써서, 자문보고서죠, 검토보고서를 써서 원안위에 회부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쓴 거냐, 어떤 근거로 도대체.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안전에 대해서 이분이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다, 또는 제자를 많이 키웠다 할지라도 이분이 실무 경험이 없잖아요. 중수를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발전소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평생 저 학생들만 가르치는 분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하고, 현장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또는 이런 문제가 돼도 되는데 어떤 이유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술적으로 결정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자들 좀 갖다 놓고 뭐 관련되는 좀 말 잘 듣는 사람들 좀 뭐 막말라면 그렇죠. 그렇게 갖다 놓고, 야, 이번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월성 1호기가 당시에 사실 2012년 11월에 수명이 종료인데, 2009년에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계에서는 5,700억을 투입해서 한 상태에서 1년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1년 동안 가동하고 그 당시에 2011년 3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수명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 2월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하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걸 밀어붙인 건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 기준에 대한 검토도 없이 부실하게 해서 넘어갔던 건데,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학자로서 대단한 제자도 많이 배출해서 여기저기 이제 곳곳에 아주 요직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안전 개념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좌지우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대선 직전에 다시 나타나서 문재인 탈원전 이게 문제 있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 월성 1호도 폐로 되고. 그거는 장 교수님께서 전문위원장으로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월성 1호가 폐로 된 거예요. 제대로 검토를 해서 R7 리콰이먼트라든가 최신 안전기준 제대로 적용했어 봐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비용 줄여주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원전 배척은 난센스. 누가 배척을 해요, 누가? 응? 위험시설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 원전 배척을 하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험시설이잖아요. 그럼 안전을 제대로 관리를 하셨느냐? 안 했잖아요. 좀 주장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10년 내 원자력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싸진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현재 원자력은 50원에서 60원, 화력은 100원에서 120원, 신재생은 180원에서 200원 수준이다. 그래서 원자력이 가장 싼 에너지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안전을 제대로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싼 겁니다. 안전을 투자하고 비상대책 이런 거 다 제대로 하면 엄청나게 비싸져요, 원전이. 그거를 닦아먹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그 노출된 위험성을 시설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싼 겁니다. 월성 1호기 뿐만 아니라 2, 3, 4호기 보세요. 저장조 줄줄 새잖아요. 그러면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 플레이트로 설치를 하면 될 거를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거기다가 한수원 사장 보세요. 평생 교수만 하던 분이 가장 안전하게 다뤄야 될 한수원은 이제 기능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현장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현장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한수원 사장으로 오신 분 평생 교수만 하다가, 그러면 와서 잘 모르니까 현장 가서 좀 물어보고, 야 설비 안전은 어떻게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시민사회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가서 원전 수출한다 그래요. 현장 설비 안전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얘기잖아요. 현장 실무자들이. 응? 그분이 원자력진흥위원회 멤버였어요. 총리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리 산하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원자력 안전 문제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우려되고 있다. 저는 이거 점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한 학자가 한국은 RE100은 불가능하다. 사실 대선 후보 토론회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RE100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RE100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죠. 이게 원전을 배제하기 때문에 원자력계에도 RE100을 무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RE100을 알 수가 없죠. 왜? 원자력 얘기를 많이 듣는 분인데 원자력계에서는 RE100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RE100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자력 기술 없는 나라가 탈원전하는 거고 RE100은 유럽 캠페인이라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다. 미국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소리 하세요? 전혀 현장과 또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냥 구름 위에서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 아니, 원자력 기술 없는 나라가 왜 탈원전을 해요? 탈원전 할 게 있어야 하죠. 원자력 기술이 없는데. 탈원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원자력 기술이 없으면. 원자력 기술이 있는 나라들이 탈원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원자력 기술이 없었나요? 거기는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탈원전 했잖아요. 근데 뭐 기술 없는 나라가 탈원전을 한다 그래? 그래서 무탄소 100%로 가야 한다. 원자력을 포함한 탄소 프리, 카본 프리, 무탄소 100%로 가야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응? 근데 무탄소 100%가 이게 RE100의 기본적인 전략이나 취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분이 인수위에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있었는데 사실 앞에 있던 장순 교수 제자입니다.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창립총회가 생겼어요. CF-연합. 그래가지고 CF 100% 확산을 모색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 10월이죠. 창립총회를 열고 비영리 사단법인 추진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들한테 CF100에 들어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체들은 CF100 필요한 것 같은데 82%가 참여 의사가 없어요. 참여 의사가. 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구체적인 기준, 불확실성, 체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추가 비용도 생기고 그러니까 부담된다. CF100을 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죠. 왜? 해외 수출하려면 다 아리백이에요. CF100을 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수입하려고 그럽니까? 수입을 규제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이 완전 혼선이 오는 거죠. 사실 CF100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나라만 주장해서 될 일입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나는 나라인데 수출 대상 국가가 다 아리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속 가능 에너지 포럼이 열려서 작년 3월에 CF100이 도대체 뭐냐, 이거 진짜 어떤 거냐 한번 검토를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들이. CF100은 원자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리백보다 달성하기 쉽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실시간 무탄소 에너지 공급과 함께 REC 구매 등 상세를 허용하지 않게 결코 쉽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리백에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REC라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다시 말하자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를 하면 그거를 허용을 해줘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CF100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석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화석 연료에서 나온 전기를 구매해서 쓴다 하더라도 REC를 진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를 해주면 그만큼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도 적정 기간 동안 같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제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CF100은 무탄소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REC 이런 걸, 녹색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이 전기를 사용할 때 화력발전소에서 왔는지 원자력발전소에서 왔는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구분이 가능하지 않죠. 그 다음에 실시간 무탄소 전력 수요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 실시간으로 원자력이냐 화력이냐 화석연료 어디서 온 그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CF100이. 근데 핵공학 교수들이 CF100으로 가자, 원자력을 포함해서 CF100으로 가자 그랬더니 뭐 국가 전체가 다 CF100으로 가고 사단법인까지 하고 산업부는 CF100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고 기업들은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국가 정책이라고 추진을 해버리니까 현장이 삐걱거리는 겁니다, 지금. 전혀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외신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외신도 비판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CF100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만 가릴 뿐이다. 즉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왜냐면 원자력을 키우니까 2030년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2030년까지 30%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현 정부 들어오면서 2030년까지 21%로 낮췄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낮췄어요. 뭐 현실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치로 낮춘다.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목표에 매진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오히려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이제 CF100 그걸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샘 키민스라고 클라이밋 그룹이 있어요. 클라이밋 기후 그룹 회사입니다. 아리백을 추진하는 NGO 비영리 단체죠. NGO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입니다. 거기서
샘 키민스가 뭐라냐면 한국 해상 풍력 발전 잠재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영국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핵공학 하신 분들은 이런 가능성은 전혀 보지도 않고 단칼에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로 100% 도달하기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아예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리백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자력은 점진 축소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호 보완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탈원전 해야죠.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아니 원자력 산업계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 원전은 이제 교수분들도 그래요. 교수님들도 원자력이 중간에 이제 중간에 과도기 전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장기적으로는 너무 위험하고 한번 사고 나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는 그런 원전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는 확 줄이고 원자력만 늘리려고 그러냐. 이제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아이 무슨 소리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30.2%, 21.6%로 줄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1.6%로 낮춘 것은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겨레 신문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죠. 그게 아니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 중이고, 지난 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20.8%,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20.8%로 2030년까지 하는 것을 21.6%로 오히려 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만 안 됐을 뿐이지, 지난해, 그러니까 21년 10월에 발표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 재생에너지 30%로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이것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것을 새로 반영하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이것을 20%에서 21.6%로 올리겠다. 사실 20%에서 30%로 올렸던 거죠. 여기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난해 10월에 그런 결정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실제 2030년까지 30%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 중이다. 맞죠. 20% 목표도 사실상 달성 가능할지 말지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도 진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30%로 목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안 하고 원자력은 계속 늘리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탄소 국경세가 EU에서 초안을 발표해서 2024년까지 개별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2026년 1월부터 이 탄소 국경세, CBAM이죠. CBAM이 본격 시행된다. 국경을 통과할 때 재생에너지 몇 프로로 사용해서 이 제품을 생산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를 활용해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금을 물린다.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한국에서 이제 중소기업 78%가 탄소국경세를 잘 모르니까 이 남은 기간이 2년인데 적극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합니까? 원자력은 계속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박 줄이고 30% 목표도 사실상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지만 달성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줄여놓고 뭘 준비합니까? 재생에너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소 국경세 통과해서 수출을 잘하려면. 그러니까 아까 클라이밋 그룹의 샘 키민스는 뭐라 그러니까 아리백은 무역 장벽이 아니다. 응? 여건이다. 즉 수출을 위해서 이게 국경을 통과하는 여건이다. 아리백을 사용했다는 REC를 제출하면 전혀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에 매달리다가 결국 재생에너지 전력을 요구하는 기업들 수요에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10년 뒤에나 가동을 들어가는 원전을 건설한다고 10년 동안 전기 생산을 못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태양광 풍력은 마구잡이로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구잡이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빨리 효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기후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인데 에너지 돌아보기에서 아리백과 CF100은 이제 문제를 비교를 해놨어요. CF100은 원전 사용을 인정하는 IEA 그러니까 International Energy Agency라고 국제 에너지 기구죠. 그쪽에서 에너지 전환의 최종 목표는 카본 프리 100%가 아니고 넷제로 개념이라는 넷제로. 즉 현재 에너지의 73%를 차지하는 화석 연료를 2030년까지 54%, 2050년까지 4%로 화석 연료를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54%로 늘리자. 지금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빨리 발전하지만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이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의 사용이 허락될 뿐이라는 거예요. 허락. 과도기 에너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보면 아리백이 원자력을 배제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당장 원전을 다 중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리백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REC를 구매하면 그만큼 또 상쇄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점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장 교역이 활성화돼서 대한민국을 국제 경쟁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CF100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역을 위해서 2026부터 이제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사가 이제 화력발전소 전기를 사용해서 B사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A사는 REC를 구매했다 그러면 A사가 환경에 기여한 것이 맞다는 거죠. 왜? 재생에너지 발전은 보통 화력에너지보다 전기보다 비싸니까 그 비용을 A사가 구매해서 REC로 충당한다. 그런 개념으로 REC를 이용해서 옵셋 시킨다는 그런 넷제로 개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REC를 판매하는 가격이 전기차 파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다는, 그래서 REC를 판매해서 회사 이윤이 전기차를 판매한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RE10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CF100에 우리가 매달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RE100을 달성한 대부분 기업은 여전히 화력 원자력 전기에 기대며 배출권을 거래를 해서 RE100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CF100은 카본 프리예요. 카본 프리. 그냥 이런 배출권 거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전기 요금 문제가 있죠. 탈원전을 강행하면 전기 요금 최소 44% 올라간다. 그래서 원전 비중을 최소 30% 유지해야 된다. 대선 전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에너지 안보 위기를 위해 신규 원전 한 4기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신한울 3, 4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얘기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에너지 안보. 원전은 해외에서 그 핵연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쓰지만 핵연료가 전체 발전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화석연료만큼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의존도가 작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요. 그냥 수입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설치해 놓으면 그냥 계속 전기가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민생 토론회에서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왜 민생을 살찌우는데 원전이 사용되나요? 싼 전기값 때문에. 싼 전기값은요, 원전의 안전성과 반비례합니다. 지금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원전 안전성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생산한 나라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 한 번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응? 내가 집권하거나 내가 있는 이 포지션에 있는 동안에는 원전 사고 안 난다는 아주 강력한 막연한 그런 기대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을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자력계가 좀 소통을 하겠다 하는 수석 부회장께서 원자력학회 수석 부회장께서 기고문에 꾸준히 재생에너지를 비판하고 원자력을 왜 탈원전을 해서 국가의 중요한 자원인 기술을 사장시키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이기복 박사는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원자력 연구소에 같이 있었던 분이고 이분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고 그 분야에서 연구 개발 쪽을 꽤 오래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탈원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제 소통을 이제 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원자력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발전소를 왜 쓰냐? 원자력 발전소지. 아니,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아닌가요? 그럼 핵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는 어타믹 파워플랜트인데 어타믹 파워플랜트는 이론적으로 맞나요? 안 맞잖아요. 원자력 학회가부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원자력 안전과 미래지만. 그래서 원자력계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개념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계속 쭉 나가니까 그냥 쭉 나가게 됐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핵의 위험성, 핵의 진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순화시키는 언어가 원자력이거든요. 그래서 핵발전소를 왜 쓰냐? 이거는 반감을 키우기 위한 거 아니냐? 그거 아닌 거죠. 뉴클리어 파워플랜트가 원래 핵발전소잖아요. 그걸 갖다가 반핵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발전소라는 용어를 쓰면. 근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거는 왜 따지지 않고 원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용하는 원전에 대해서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로지 원전에만 반대를 일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장도 작은 걸 갖다 침소봉대하는데 원전요 테러 대비돼 있나요?
북한이 총구를 남한에 겨누고 있고 대포, 미사일 다 겨누고 있잖아요. 근데 테러 준비돼 있냐고요. 안 돼 있어요, 제대로. 그런데 북한 핵무기 우리가 언제 신경 써요? 우리나라 원전부터 진짜 굉장히 취약한데 지난번에 히데요키 선생 재판장 얘기했잖아요. 예? 원전은 자국을 겨누고 있는 핵무기라고. 왜 그런 거는 인정을 못 하고 있나요? 자국을 겨누고 있는 핵무기가 원전이에요, 원전. 더티밤처럼 되는 거죠. 근데 원전이 평화적 이용이라고요? 사고 나봐요. 일본 후쿠시마처럼 엄청난 건데 원전업계에 있는 분이 그거를 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스스로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소통하겠다고 나서면요, 국민들은, 시민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나처럼 공부 많이 하고 엑셀런트하게 공부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들어라. 아니, 현장 근무해 봤어요? 현장 가봤냐고요. 원전 사고 현장에서 나잖아요. 이렇게 현장도 한번 안 가보고 현장에서 뭐 1년, 2년, 3년, 10년 근무해 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연구개발 한다고 아주 편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현장 사람들은 땀 냄새 나요. 기름 냄새 나고.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현장의 그런 고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고준위 폐기물법이 있어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라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하는 그 처분 또는 중간 저장 이런 관련된 법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법이 통과 안 돼 가지고 사용 해결료를 할 방법이 없다. 특히 지금 현재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야당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사용 해결료 난 모르겠다. 그 얘기인가요? 나는 이제 모르겠다 이 얘기인가요? 저는 이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거대 안반 부지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할 수 있는 거대 안반 부지 찾았냐고요. 어디 있어요? 대상 후보지 몇 개 조사했어요. 그럼 그게 법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건 조사 하나도 안 했어요.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안전지대를 얼마나 찾아다니냐고. 법 때문에 안 됐다. 이 얘기는요,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민적인 동의, 국민적인 공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가면 되나요? 그래도 되겠네. 집집마다 우리는 원전 안 쓸 거야 이러면 안 주고, 우리는 원전 쓸 거야 이러면 해결료 한 다발씩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처분하라고. 안 되잖아요, 그게. 누가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진짜 그런 부지부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냐고. 전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 고준위 방패물법 때문에 못했다. 이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국민적인 공감과 동의 없이는 방패물은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 정부가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원자력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굉장히 현안으로 돼 있고 국민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2차 방류가 예고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보도자를 내는데 여기에 물고기가 좀 올라와서 죽은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굳이 본문에 없는 화면을 쓴 이유가 뭐냐? 시청자 수준에서는 방류를 해서 저렇게 물고기가 죽었구나 하고 국민에게 두려움을 줬고, 그러니까 보도를 저렇게 해서 국민한테 오염수 방류로 위험하다 또는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중징계를 내려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요, 위험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방류가 국제 기준에 있나요? 없잖아요. 국제 기준은 없어요. 근데 국제 기준에 맞는데, 그건 뭐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국제 기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방류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폐기 시설에서 없습니다.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했다고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왜 일본에 제대로 된 얘기 못 하나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왜 따지지 못하냐고, 가서. 오히려 우리나라 방송이 그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중징계를 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옛날에 저런 생각까지도 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완장창 한국 사람이었어요. 조선 사람.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 과다하게 얘기했나요? 지금 중국 CCTV가 찍은 것을 AP통신을 통해서 확보해서 잠깐 그림이 표현된 건데 이걸 가지고 중징계 내린다는 거는 억울하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징계를 하겠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좋아하겠네요? 뭐 일본에 뭐 아쉬운 점이 있나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제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초하고 광역만 이래 줬거든요. 그 예산을 나눠서. 근데 지금은 그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들은 좋아하겠죠,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울산이다 그러면 울주군이 65%, 울산시가 15% 이렇게 가져가고 나머지 4개 구가 있는데 거기서 20%를 나눠 갖는 그런 5%씩 가져가겠죠. 그래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은 안 받아줬어요. 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자원시설세를 안전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럽니까? 뭐 얼마나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떨어지는 돈은 열심히 주는데 안전에 투자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 소장이 딱 접수가 됐어요. 영광 쪽 지역 4개 군인데 영광, 부안, 한평, 고창 이쪽에 이제 피고 이래가지고 한손 사장이 소장을 냈는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피고들이 신문공고 주민공람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위법이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요, 한수원이 잘못 작성했어요. 응? 최신 기술 기준도 적용 안 했고 거기에 중대사고 조건 제대로 적용했나요? 그러면 사고관리계획서가 나와야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며요. 근데 사고관리계획서 나왔나요? 그것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부터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주민이 어떻게 동의해요, 이거? 네? 아니, 어떻게 사고가 나는 건지 그것부터 평가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규제기관이 그걸 승인을 해줘야, 동의를 해줘야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는 건데 중대사고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 건가요? 초안이? 그거를 주민들이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 초안 엉망으로 작성해놓고 진짜 안전 제대로 생각도 안 해요.
이것만 따져요. 고리 2호기가 수명 연장을 안 해줘서 180일 정지돼서 전력 판매 손실이 1,112억 원, 에너지 국가 손실 비용이 4천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천억 원. 아니, 수명이 다 돼서 중단된 건데 뭔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가동해도 되는데 안 해주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명 연장하는데 돈 얼마 쓰는데요? 다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인허가를. 그러면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해가지고 제대로 한 건가요? 자, 한국과 일본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해가지고 수명 연장을 이제 재가동이라는 형태로 하는데 호기당 2조 원이 들어갔어요. 호기당. 우리나라는 고리 2호기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3천억 원 잡았어요. 3천억 원. 3천억 원 잡고 그중에 주민 상생 비용으로 1,400억 원이 빠져나가요. 그럼 실제로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든 뭐든 그 시설 비용이든 1,6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2조 원 대 1,600억. 이게 우리나라 안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소장을 날려버렸어요. 나중에 뭐 최근에 또 이거 슬그머니 취하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거 진짜 부딪히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부가 한수원이. 그러니까 이거 해놨다가 이제 쓱 빠져버렸는데 예? 뭐 툭하면 탈원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했나요 제대로? 오히려 용량은 늘어났어요. 5년 동안. 그러놓고 신한울 3, 4호기 대규모 발주해가지고 예? 한수원은 두산에 한수원 그 신한울 3, 4호기 주기계획해서 2조 9천억, 현대건설에 3조 1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죠. 그 보면 2020년 작년 3월에 주기계획을 하고 6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겠다는데 아니 저 이 환경영향평가가 다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신한울 3, 4, 4호 관리계획서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작년 6월에 끝내요? 그래놓고 계약부터 해가지고 돈부터 줘버렸어요. 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돌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원전 생태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환경영향평가 완료했는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RER 개념이다라고 하면 사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고관리계획서가 나오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죠. 그리고 중대사고를 감안해서 평가를 해서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대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방사능 피해를 입을 것인지 안 입을 것인지 해야죠. 그 3개월 만에 하겠습니까? 3개월 만에? 거기 지진 조사 돼 있나요? 뭐 나름대로 하기는 하겠죠. 그거는 한수원에 맡겨가지고 될 일인가요? 그걸 누가 검토하는데요? 그래서 부지 정지 착수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진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진대 제대로 조사했나요?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발주부터 하잖아요. 발주. 원자로 두께가 더 두꺼워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작하고 나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총 계약의 절반인 1조 4천억 원을 조기 3년 동안 투입하겠다. 윤석열 정부 기간하고 똑같죠? 1조 4천억을 먼저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생태계 그러는데 아니 중소기업들한테 돈을 뿌려야지 왜 대기업한테 뿌립니까? 여기도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왜? 현대건설에 3조를 줬어요. 그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생태계잖아요. 그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밑에 들어가가지고 국가적인 원전 생태계인데 그거를 대기업한테 맡겨라? 그 100원 받아가지고 50원 주면 당이잖아요? 아닌가요?
그걸 왜 직접 계약을 안 하죠? 중소기업들하고? 중요한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그 엔지니어링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한전기술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거 하는 회사 아닌가요? 왜 그런 걸 한손이 다 하려고 그래요? 발주해가지고? 이거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회사가. 전체 계약이 11조인데, 그 현대건설에 3조를 발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룹이죠. 그러면서 또 자금 흐름이 멈췄다고 1,000억 원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금리 융자 지원. 이거 지원했다가 나중에 원전 건설이 제대로 해외 수출이 안 되고 건설이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면 이 금액 어떻게 갚죠? 중소기업들이? 갚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쓸 분들은 쓰되 빨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RE100, CF100의 저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탄소 프리, 카본 프리 이렇게 가가지고 실제로 달성하기도 어렵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거 원전은요 위험시설입니다. 그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고도의 기술자가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면 왜 미국, 일본, 러시아 다 깨졌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더 엑셀런트 하겠지만 거기보다 전체적으로 다 낫다라고 할 수 있나요? 원전의 발전 단가가 싸다고? 이거는 안전에 투자 안 한 거고 신할 3사 조기 발주가 이게 석연치 않아요. 석연치 않아요. 신할 3사 조기 발주가. 생태계는 무슨 생태계예요. 그러면 중소기업들한테 바로 줘야지 왜 대기업한테 줘요? 이상해. 생태계를 왜 대기업한테 맡겨놔요? 대기업은 입찰하다 보면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바뀔 때마다 또 생태계 또 지원하나요? 아니 국가가 나서서 하는 원자력 산업이 왜 이래요? 국가 사업이라며 국가 사업을 왜 재벌 회사들한테 맡깁니까? 중소기업 일자리의 원전 생태계 바로 이거예요. 원전 생태계는 중소기업 일자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직접 계약해야죠. 아니면 엔지니어링 회사, 국영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잖아요. 한국전력기술. 거기서 해야죠. 왜 재벌한테 맡겨요, 그걸? 재벌한테 100원 가면 50원 주나요? 똑같은 일 가지고? 조기발주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이거 진짜 석연치 않아요, 이거. 왜 재벌한테 돈을 줍니까? 유동성 공급한다고? 중소기업한테 주는 것도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살아라 하고 주는 건데 나중에 그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줘야 되나요? 시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예? 그럼 수요에 맞춰서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요, 재생에너지 시대입니다, 지금. 왜 원자력은 사양하고 있는데, 사양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원자력 하라고 유동성을 공급합니까? 원자력은 고급 일자리다. 맞아요. 고급 기술 일자리 맞습니다. 제가 원자력 해보니까, 공대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교과목을 다 써요, 사실은.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하더라도. 그런 고급 일자리인데, 아쉽지만 수요가 없고 위험시설이다 그러면 바꿔야죠. 근데 원전에 매진하자고요? 원전에 매진하자는 거는요, 원전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세계 시장은 재생에너지는 쫙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원자력은 쫙 떨어져요. 원전 비중이. 이게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계 시장의 흐름입니다. 근데 원전에 매진하자고요? 승부가 끝났어요. 재생에너지 원자력하고 RE100하고 CF100하고 무슨 승부가 됩니까? 세계 원자력 시장, 전력 시장에서 서로 반비례해서 승부가 끝났다. 이걸 모른다면 당신은 원전 바보 대통령입니다. 왜 사업자의 그런 폴리페서들,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절대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분들은 원자력을 무조건 키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전공을 이제 유지하고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국가 에너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국가 에너지 시장은요, 재생에너지로 가야 돼요. 그거 반대하잖아요. 왜? 원자력을 아리백에서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국가 에너지 시스템 체계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진짜 국가의 에너지 미래를 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지 원자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겠다. 원자력은 갑니다. 왜? 10만 년 갈 거니까. 원자력은 가요. 10만 년 동안. 그거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뭐 싹 없애자고 없어지나요? 자기 전공 요만큼 하니까 요거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원전은요, 없앨수록 좋아요. 빨리 조기. 위험하잖아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위로 수호의 전투기 지나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지금? 원자력계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빨리 조속한 구조전환에 착수를 하는 게 맞다. 지금이 시기다. 왜? 어느 정도 내수 시장이 있고 받쳐주고 있을 때 그 자본과 자금력을 이용해서 빨리 다른 전환, 장기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국가라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세계 시장의 그 추세를 바라보고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자력만 고집한다 그러면 원전 바보입니다. 원자력의 심각성, 위험성, 무모함 이것을 누구보다 빨리 우리가 깨우치고 적기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